자, 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법이란 법 자체가 뭔가요?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토지 수용이나 그 협의 절차와 관련된 또는 그와 관련된 불복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자, 그럼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볼게요. 먼저 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특정한 업자를 네가 해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애는 뭐냐? 뭐 하냐? 일단 이 사업 시행 지역에 사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토지, 건물, 뭐 비닐하우스, 나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대충 어느 정도 보상액 얼마 들겠구나, 보상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가다가 나오겠죠. 그렇게 조사를 하고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거는 강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총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절차 흐름을 한번 좀 이해하기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업 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들한테 이제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뭐 어떤 나무 심으신 분들은 뭐 평당 얼마씩, 어떤 땅은 얼마씩, 건물은 얼마씩 등등등등등 그런 보상 계획을 다 공고해서 주민들이 읽어 보시도록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수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협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평당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소위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딜 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쉽게 딜 안 해주겠죠. 하면 안 되죠. 왜요? 더 받아야 되는데 버텨야죠. 그래서 협의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인정고시라는 거를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뭐냐? 아니 이거 이미 사업 인정된 거 아니냐?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업은 이제 협의만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수용도 들어간다. 라는 이 사업은 수용 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이다라고 인정하는 걸 사업 인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고시를 하는 거죠. 이제 수용될 확률이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협의도 한켠으로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죠. 바로 수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협의가 좋으니까 수용이 좋으니까 협의가 좋죠. 수용은 땅 뺏어가는 건데 발발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럼에도 안 되면은 이제 비로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 이 수용 재결해달라는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옹리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직접 사업 시행 다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그럼 토수위는 또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있고 하나는 각 지자체마다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나누어지는데 그냥 구분된다만 아시면 돼요. 공사의 급에 따라 구분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다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급이 큰 공사는 중토위에서 하겠고 급이 좀 낮은 공사는 지토위에서 하겠죠. 어쨌든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은 재결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는 재결한다, 그러니까 수용한다. 물론 수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다라고 할게요. 수용 안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수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수용하니까 뭘 줘야 돼요? 보상금을 줘야죠. 보상금 얼마? 땡땡땡 원. 왜냐? 너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보상 항목 어쩌고 저쩌고 뭐 A, B, C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수용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써 있는 건 재결이지만 이게 처분이죠.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고 그냥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신청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 빼고 이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나만 남아있다. 근데 이놈이 죽어도 수용 재결을 신청 안 해준다. 엿먹어라 이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수용 재결 신청해라라는 청구권이 법상 부여가 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야, 수용 재결 좀 신청 좀 해줘.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한이 토지보상법상 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가 청구권이고 여기가 신청권이어서 좀 아쉬운데 이 청구권을 제가 그냥 신청권이라고 읽어볼게요. 자, 법에서 신청권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결 신청을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쌩깐다. 뭔 소송 걸 수 있을까요? 항고 소송 걸 수 있겠죠. 왜요? 신청권 있다는 말은 거부하면 뭐니까? 거부 처분이니까. 따라서 항고 소송으로 가라죠.
곧장 당사자 소송 가고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특별한 절차잖아요. 가장 오직 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왜 있나요? 요것만 하기 위한 특별한 스페셜한 기관인데 이거를 건너뛰고 간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절차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신 요 수많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돈 달라고 당사자 소송을 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외이익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를 안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 먼저 간 다음에 가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것까지 받고 나서 불복 절차로 가라 그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은 요 말이랑 아까 실제로 공사 내 허락 안 받고 들어갔을 때 민사로 걸 수 있다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문제예요. 그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음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주제인 불복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땅 수용하냐? 요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그래 가져가라. 근데 보상금이 왜 이래? 요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자, 둘 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들지 간에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의 신청을 걸 수 있습니다. 즉 이의 신청은 수용 자체를 다툴 때도 걸 수 있고 보상금 액수 다툴 때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의 신청을 써 있는 건 이의 신청이지만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죠? 행정 심판으로 읽으셔야 돼요. 작년에 7급에 기출된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부르죠.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행정심판들. 자, 그래서 이게 행심이다를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그럼 내가 취소 소송 가려면은 꼭 이의 신청을 먼저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하고 곧장 취소 소송으로 갈 수 있냐? 즉 임의주의인지 전치주의인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주의예요. 그래서 전치주의 아님, 우리 수험적으로 전치주의는 거의 한 두세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들, 그 다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 세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치주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수험적으로. 다음에 어쨌든 신청에 대해서 내가 재결 받으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문제. 그래도 내가 이 신청에 대한 재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송으로 가려고 한다. 원처분주의인가요? 재결주의인가요?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죠. 원처분주의예요. 이 원처분주의가 개념 자체가 헷갈려가지고 놓치기가 되게 쉬운 파트인데, 원처분주의 개념이 뭔가요? 내가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해 행심 걸어놓고 재결도 받았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한 내가 걸어야 되는 소송은 뭐다? 원처분이다라는 걸 원처분주의라고 해요. 작년에 9급인가 7급인가 기출됐던 문제, 9급 문제인 걸로 헷갈리네요. 9, 7급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작년에 기출됐습니다. 이 원처분주의 내용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의 신청은 어디다가 걸어야 되느냐? 이 신청을 걸어야 되는 대상도 문제가 되고, 이건 옆에다 적을게요. 지토위가,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급이 낮은 건 지토위가 하고 급이 높은 건 처음부터 중토위가 해버리죠. 그럼 이의 신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토위의 재결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토위 거쳐 중토위에다가 지토위 찍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서는 더 위가 없으니까 곧장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곧장 중토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또 9, 7급이 헷갈리지만 요 문장이 그대로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토위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지토위 거쳐 중토위로 가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의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 정지될까요? 집행 부정지일까요? 집행 부정지예요. 이 신청 건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진행이 스탑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최근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도 하나 기억하실게요. 부정지가 너무나 당연한 게 이 지금 사업 시행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이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신청 걸면 사업이 정지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끝나요. 무조건 부정지가 원칙인 거예요. 이 원칙이 아니고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 보시면 이 신청은 다 보신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럼 행정소송으로 나가야 되죠.
물론 이 신청 걸고 와도 되고 안 걸고 와도 되는 거예요. 임의주의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항고소송이 있고 하나는 당연히 당소가 있을 텐데, 자, 요거를 다투는 소송은 뭘까요? 왜 내 땅 수용하냐, 수용하지 마라. 요거는 항고소송이에요. 수용 자체를 날릴 때는 항고소송을 겁니다. 수용 그 자체를 다툴 때는. 그래서 수용 재결 취소 소송 걸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때 피고는 당연히 수용 재결을 행한 중토이나 지토이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취소 소송이니까 피고는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 소송은 요거 갖고 싸우는 거겠죠. 그래, 가져가라, 수용해라, 나 필요 없다, 돈은 더 내놔라. 이걸 다른 말로 보상금 소송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보상금 증감 소송.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85조 2항의 조문. 그때 피고는 토지 재결을 행한 토지수용위원회다, 사업시행자다. 사업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사업시행자. 물론 사업시행자가 깎아달라고 걸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지 절대 누가 아니냐, 토수위가 아니다예요. 왜냐, 보상금은 누가 줘야 되는 거니까. 사업시행자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당사자 소송 굉장히 특이하죠. 실질적으로는 보상금 액수를 정한 거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누군가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수용 재결에 적혀있는 보상금이 틀려먹었다라고 재결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왁구는 뭐죠?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들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학설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제여가지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형식적 당사자냐? 형식만 당소니까. 실질은 재결 갖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하나 또 빼먹으시면 안 될 거, 이 항고 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이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다릅니다. 정확하십니다. 재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재결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90일, 60일이에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만약 네가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은 이의 신청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전혀 별개의 제소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수험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제소 기간 걸려 있는 유일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행소법 조문상 당사자 소송의 제소 기간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는 행소법 조문이 있거든요. 불변 기간의 개념,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불변 기간, 행소법 조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불복 절차까지 봤는데 아직 아쉽게도 다 보신 건 아니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판례들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여기서든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협의해서 땅을 취득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걸 협의 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맨날 보는 그놈의 협의 취득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협의 취득의 법적 성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뭐다? 그쵸, 사저사, 공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더라. 맨날 주구장창 나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쟁점. 자, 협의 취득, 그러니까 쇼부 봐가지고 협의했습니다. 보상금 얼마 받고 땅 넘겨주기로 계약한 거예요. 팔기로 계약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얌전히 수용당했으면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계약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너무 보상금 조금 받는 걸로. 그럼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게 됐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쳤으니까 추가적인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계약서에 네가 도장 찍었으니까 끝이다. 후자예요, 후자. 정확하십니다. 어쨌든 계약 체결한 이상 도장 찍어서 네가 팔기로 했잖아요. 추가적인 보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 X, 추가적 보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서의 도장은 언제나 신중을 기해서 찍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판례가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또 여기로 가볼게요. 최신 판례. 수용 재결이 났습니다. 보상금 이렇게 줘라라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수용 재결까지 났는데 다시 협의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까지가 끝이거든요. 다시 협의해서 우리끼리 적당히 쇼부 봤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다요. 무조건 협의가 제일 좋은 거니까. 따라서 협의 가능함.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건데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판례예요. 무조건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함.
요것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다음에 또 7급에서 기출된 2018년도 판례 중 하나. 자, 수용 재결을 보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4개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A, B, C, D. 사업 시행 지역 안에 4개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4개 다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면서 실수해버려가지고 갑은 땅은 4개나 갖고 있었는데 D를 남의 땅으로 착각했다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보상 항목에서 C까지만 적어버리고 D를 누락해버린 거예요. D를 누락했다. 잘못한 거죠. 보상금이 빠져먹었잖아요. 지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D의 땅값만큼 지금 보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소송으로 나아갈 텐데 예의냐 예의냐가 문제가 된 거죠. 항고 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노트 맨 마지막이자 기본서의 진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판례고 결론. 어차피 사업 시행 지역 안에 토지가 들어가 있었던 이상 이 토지는 법상 당연히 손실보상 됐어야 하는데 키워드는 당연히죠. 법상 당연히 손실보상 항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토수위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가지고 그걸 누락했다. 그럼 그걸 다투는 소송은 이미 수용된 거니까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고 뭐다? 보상금 소송이라고 본 사례예요. 그냥 어차피 D 수용됐고 누락했을지라도 그냥 돈 내느라 가면 된다 이 말이죠. 보상금 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사례. 토지보상법에서는 적어도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은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뭔 소송 걸어야 되는지. 아시겠지만 모든 행정법 모든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 대상으로 뭔 소송 걸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상 항목 법령상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누락했네. 당사자 소송임.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절차나 불복 방법에 대해서 모두 끝났고 진짜 찐 마지막 주제. 그럼 대체 뭘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 항목과 관련된 내용들, 보상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들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보상의 대상은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당연히 재산권을 보상해 줘야겠죠. 그럼 재산권에는 뭐가 들어가냐? 네, 아까 보신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거 다 들어갑니다. 여기선 출제 포인트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4글자 쓰면 끝이죠. 개발이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불로보상이 불로소득이니까요. 따라서 이 개발이익은 완전한 보상, 즉 헌법 23조 3항은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정당 보상의 의미는 자, 1원 한 장 틀리는 거 없이 완전하게 보상해 주라는 건데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부분 집합 X 표시한 거예요. 완전 보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토지보상법 조문이 많이 나오죠. 요 표현이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고려한다, 고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사업 때문에 우연찮게 올라갔다. 그것도 빼야 되나요? 그건 넣어줘야 되죠. 이 신도시 사업이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신도시 개발 지정되기 전에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마침 신세계에서 발표를 해버렸다. 땅값 마구마구 올라가겠죠.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됐다. 겹호재가 발생한 건데 자, 이때 신도시 개발된 거랑 관련된 땅값 올라가는 건 빼야 되지만 그와 전혀 무관하게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올라간 것도 빼야 되나요? 이거 빼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건 그냥 재수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거는 고려해줘야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한 거는 고려해서는 안 되고 말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재산권은 끝이고 뭐 그 외에 온갖 거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가게를 문 닫았다. 그럼 영업 손실도 보상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자리 잃었다. 뭐 휴업 손실 보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보상들 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간접 손실 보상. 다른 말로 사업 시행지 외 보상이라고 하죠. 사업 시행지 바깥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자, 개념 자체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요만큼이 사업 시행 지역인데 제가 여기서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사업 시행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말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닌데 여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제 싹 다 이사 가고 나가겠죠. 최소한 몇 년 동안. 그럼 장사가 되나요? 될 리가 없죠. 이게 바로 사업 시행지 바깥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이에요. 이것까지 보상해 줘야 되냐? 결론, 토지보상법은 해 라고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법은 당연히 보상해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그렇죠. 물론 보상할 때는 보상의 요건은 갖춰줘야 되겠죠. 네가 진짜로 손실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되고 얼마 손실 발생할지도 특정될 때, 그러면은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는 거고. 자, 그럼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그럼 꼭 개발 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무슨 산업단지 어쩜 무슨 법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무수히 많은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근거법을 통해서도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개별법에서 if 보상 규정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냐? 보상이 개별법에 없으니까. 지금 뭐 A법에 따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법 조문 아무리 찾아봐도 토지보상법과 같은 이런 바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때 우리 판례 그럴지라도 2% 2분 2% 바꿔야 되죠. 토지보상법의 보상 규정을 모조리 어떻게 한다? 유추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 가능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그 손실 발생이 예측할 수 있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은 토지보상법 갖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벌써 간접 손실 보상도 끝이에요. 이제 그럼 마지막 두 개 남았고, 세 번째 내용 확장 수용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잔여지 수용 청구라고 해도 되는데, 또 그림 그려볼게요. 요만큼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사업 시행 지역 안에. 근데 이 중에 이만큼은 수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요만큼은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이 짜투리 땅. 문자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니까 잔여지죠. 자, 근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렸는데 저 땅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 땅 어디다 써먹어요. 이 잔여지가 가치가 너무 하락했다. 도저히 쓸모가 없다. 이 땅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때는 먼저 수용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일까요? 협의하는 게 먼저일까요? 협의가 먼저예요. 사업 시행자한테 야, 이것도 그냥 사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투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랑 똑같은 거예요. 먼저 협의하는 거예요. 야, 살래? 그럼 살래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꼭 사야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되죠. 그래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협의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해달라고 해야 되죠. 자, 여기가 예외 케이스인 거예요. 아까 우리 보셨지만 수용 재결 신청은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게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죠.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해달라는 수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수용 청구했더니 토지수용위원회가 야, 우리도 그 땅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취지의 수용 재결을 했다. 자, 그럼 또 똑같은 문제죠.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부 처분이니까 왠지 항고 소송일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죠. 항고 소송이 아니라 돈 달라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소송으로 가라는 것이 판례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럼 이 수용 청구할 수 있다고 토지보상법에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뭐라고 부르죠?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어떤 뜻이냐? 권리만 행사되면은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야, 나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했는데 얘가 안 산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수용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 증명 우편을 내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걔네가 받았습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도달하는 순간 이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곧장 발생하냐? 곧바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가 받기만 하면은 권리만 행사되면은 이미 수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네가 오케이 수용해줄게라는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끝났다. 그럼 이미 수용됐는데 거부하는 수용 재결은 잘못된 재결을 한 거죠. 쓸데없는 재결한 거예요. 네가 거부하는 수용 재결한다 거부하는 내용에 재결한다라고 해봤자 거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수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재결로 내 수용 여부에 아무런 권리 의무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처분이다 아니다. 아닌 게 되는 거죠. 권리 의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지 수용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은 곧장 돈 내놔라고 하면 되죠. 이제 수용됐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지 항고 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보상의 항목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확장 수용까지 끝났고 마지막 생활 보상으로 가볼게요. 생활 보상. 자, 생활 보상은 제목 그대로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생활 보상이 되는 거고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나 대체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이사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라. 두 번째 문자 그대로 나 이제 장사 못하는데 뭐 먹고 살라는 소리냐, 먹고 살게 해달라는 생계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생활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좀 학설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은 여러분,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바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자, 헌법에서는 공용 수용했다 공공 필요에 대한 수용할 때는 꼭 정당한 보상 해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꼭 보상을 해줘야 되는 정당한 보상에 들어가는 건가가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보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보상 안 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에요. 근데 정당한 보상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안 해줘도 되죠. 그거 빼고 보상해줘도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과 헌재가 갈려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생정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냥 도저히 이게 암기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그냥 앞글자 안 쓰고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외웠던 걸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대법원만 생계 대책만 정당한 보상에 들어간다고 나머진 다 아니다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나는 대법원, 하나는 헌재, 대생정, 대법원만 생계 대책만 정당한 보상이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XXX. 네, 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만 생활보상 중 생계대책만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면 뭐냐?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국가가 정책적인 배려로 안 해줘도 되는데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 똑같은 말, 너의 생존권 보장. 그런 취지에서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뒤에부터죠, 이제. 그리고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주대책이 중요합니다. 생계대책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주대책.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그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든 헌재든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이주대책 안 해줘도 원래 문제 없는 거예요. 배려는 꼭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의무가 아니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치만 안 만들었어도 되는데 토지보상법은 어떤 규정을 뒀냐? 이주대책 반드시 마련해라라는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만들어 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즉 이런 규정을 꼭 둘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넣어준 거죠.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더라. 당연히 그 이주대책 수립은 누가 수립해야 될 의무를 부담할까요?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런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러죠?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죠. 정확하십니다. 이 토지보상법의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소위 니네끼리 쇼부 봐서 우리끼리는 없는 걸로 하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좋든 싫든 무조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수립해야 될까요? 그거는 알아서 해라예요. 그것까지 법에서 정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큰 재량이 인정된다. 정확하십니다.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충분히 헷갈릴 만한 내용이죠.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주대책을 만드는 거는 재량이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지는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하긴 해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주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이사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세핑한 신도시 어떤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나한테 분양받을 권리를 달라. 수분양권이 언제 발생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분양받을 권리 그래서 수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수분양권의 취득 시기. 만약 생활보상 나온다면은 요게 무조건 요거가 나올 거고, 자, 이건 간단한 퀴즈. 당사자 이제 좀 여러분쯤 되시면은 간단하실 겁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 계획만 수립하면은 난 바로 분양권 생긴다. 아니면은 내가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나 대상자 맞지? 선정 신청하고 선정 결정해줘야 발생한다. 후자가 되는 거죠. 이주 대책 수립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서류를 싸들고 가서 나 이주대책 대상자 맞지? 나 대상자 선정해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맞네. 너 선정해줄게. 확인하는 결정을 해줘야만 비로소서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확인 결정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확인 결정함으로써 바로 분양권이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권리 영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처분이다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난 뭘 신청했나요? 처분 신청했죠. 근데 네가 그거를 거부하든지 쌩깠다고 해볼게요. 어떤 소송 가야 될까요? 1번 분양권 확인 당사자 소송, 2번 항고소송. 항고소송 가는 거 정확하십니다. 거부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부작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고로 가야 되지 당소로 갈 거 아니다. 너는 아직 마치 우리 그거랑 똑같죠. 여러분이 공무원 연금 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신다? 은퇴한 날이 아니라 연금 지급 신청해서 결정받은 날. 완전 똑같은 구조죠. 확인 처분 받아야 권리 생기니까 그 확인을 안 해주고 거부하는 거는 거부 처분이고 항고로 가야지 당사자 소송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생계대책도 똑같아요. 이 수분양권이라는 말 앞에 말은 다 지우시면 되고, 참고 적을게요. 마지막이니까.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줘야 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법 규정 없어도 대법원은 생계대책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정당한 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위헌이 되잖아요. 아마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추측은 하지만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보상법의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계대책을 수립했다. 그럼 대체 나에게 그 생계대책에 대한 권한은 언제 발생하냐? 수분양권이란 말만 생계대책으로 바꿔버리면 끝나요. 사업시행자가 생계대책 수립하면 바로 발생한다가 아니라 서류 갖고 가서 나 생계대책 대상자 맞지? 선정 신청하고 확인 결정해줘야 나한테 생계대책 돈 받을 권리 생기고, 반대로 거부하면은 거부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지 곧장 돈 달라는 당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계대책에서는 수분양권이란 말만 생계대책으로 바꾼 다음 나머지 법리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은
다행히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손실보상까지 모두 마쳤고요.